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감정평가사 핵심요약 강의를 진행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서호성입니다. 서호성. 자, 그래서 먼저 강의의 목표를 좀 말씀드리면 뭐 다른 건 없고요. 이제 기본 강의가 이런 전반적인, 물론 기본 강의에서도 제가 편년체 강의를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고, 중요한 걸 분명히 정해 드렸는데 그걸 좀 한 번 더 곱씹어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이론, 시험에 나오는 것들, 최소한의 것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기본 강의 했던 교재로 하면 되고요. 강의는 8회 플러스 알파인데 3시간, 그러니까 한 회에 3시간 정도 잡으시면 되고, 알파는 또 몰라서 잡는데 저는 보강을 이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정해진 시간에 좀 끝내려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PPT를 하나 드릴 거예요. 그 PPT를 드리면 그거에서 필기하실 분 필기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확인 문제가 있고, 그 확인 문제는 기본 강의 때 했던 내용들의 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특수 프린트 나가고 감정평가사 내용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뭐 감정평가사라고 뭐 딱히 다르진 않아요. 문제를 내는 패턴도, 그러니까 2014년이 기점인 것 같아요. 2014년을 기점으로 문제가 좀 쉬워지고 있고요. 2014, 15가 2014년에 특히 왜 그러냐면 정답 없음이 6개였어요. 그럼 좋은 거지. 왜? 12.5점을 주고 시작한 겁니다. 모두 정답 처리했으니까. 그 이후로는 좀 오류를 없애려고 하시는 것 같고, 물론 전체 40문제 중에서 다 쉬운 건 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어려운 건 기본적으로 한 4-5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5개를 다 틀려도 87.5점이에요. 하나 2.5점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막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 1차를 합격하는 용도로 쓰는 거고 2차가 없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겨내셔서 문제를 푸시는 거고, 뭐 패턴화를 잘 시켜야 되는데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기본 강의 하신 거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페랑 인스타그램 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이제 거기 필기노트, 뭐 기출문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 PPT도 거기 올려놓을 테니까 잘 사용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카페는 제 이름 서우성 치셔가지고 거기 연결된, 제가 맨 앞에 있거든요. 그럼 연결해서 거기 네이버 카페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합격에 법학원 감정평가사 자료실에 넣을 테니까 거기서 이제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은 이제 OX 같은 거 올려놓으니까 이것도 카페에 같이 올려요.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OX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경제학을 잘못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꾸 주관식 공부하듯이 하세요. 그럼 주관식 공부하듯이 하는 게 뭐냐면 그래프를 모두 그려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사로잡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건, 면적을 구하는 건 반드시 그려야 되겠죠. 뭐 소비자이냐 생산자이냐 후생손실 이런 거는 좀 그려야 되는데, 그리고 균형점을 찾는 것도 내가 기억이 안 나면 그래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장으로 이해해서 내가 다 문장으로 이해해서 그걸 찾아낼 수 있으면 굳이 안 그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 가장 쓸데없는 그래프가 뭐냐면 가격효과 그래프야. 소득효과, 대체효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릴 줄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리다가 핵심을 놓쳐버린다, 그러실 필요 없고, 우리는 문제, 그래서 이 카페에 보면 제가 감정평가 전체 기출이 다 올라 있어요. 해설지까지 다 올려놨고, 그래서 그거 그냥 보시고 패턴을 파악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기출만 풀어서는 답이 없어요. 왜? 기출만으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출을 하기 전에는 이런 거예요. 먼저 기본 이론 강의 2번 듣고, 핵심 요약 듣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듣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쫙 보면 떨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자꾸 이렇게 빨리 가려고만 하시면 못 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바라고 기본적으로 이해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카페랑 인스타 잘 활용하시고, 합격의 법학원으로 질문하셔도 되고 카페로 질문하셔도 되고, 질문은 하시는 건 된다. 근데 그런 질문 안 됩니다. 다 모르겠다. 그런 분 없지만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다 몰라요, 뭐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기본 강의를 빨리 들으세요.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빠른 개념 정리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경제순환이에요. 경제순환. 경제순환 자체에서는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출제되지는 않고 우리가 경제 주체는 뭐가 있었다? 가계와 기업, 정부, 외국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가계는 뭐의 주체? 효용의 극대화,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 정부는 사회 후생의 극대화, 네 번째 외국은 무역의 주체로서 상호이익의 극대화다. 재정의 주체는 정부고요. 그래서 각각이 뭐의 주체냐 라는 거고 두 번째 경제 객체와 생산 요소 있죠. 경제 객체는 재화와 서비스가 있다. 딱 필요한 것만 쓸 거예요. 필요한 것만 쓰고 여러분들이 이따 나중에 프린트 받으시면 여기 옆에 공란이 있을 거예요. PPT.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거 적어서 넣으시면 되는데 뭐 이 자체를 시험에 엄청 내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 객체는 재화와 서비스가 있고 생산 요소는 노동, 자본, 토지, 경영이 있다. 라는 건데 경영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 시험에는 경영학이 따로 있으니까. 경영이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토지는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왜냐? 감정평가사잖아요. 그런데 그건 시험에 낼 거는 별로 없고요. 뒤에 가면 경제적 지대라는 걸로 그냥 한번 낼 수는 있어요. 그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생산, 소비, 분배가 있죠. 생산은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는 자원을 소모하여 만족감을 높이는 거고 분배는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노동의 임금, 자본의 이자, 토지의 지대, 경영의 이윤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경제 순환이 있죠. 경제 순환도 이걸 내면 고등학교야. 우리 시험에는 잘 안 내요. 우리 시험에는 잘 안 냅니다. 그래서 그나마 요걸 좀 하나 보면 뭐가 될 수 있어요. 경제 순환은 굳이 그릴 필요 없겠네요. 자, 요거죠, 요거. 그래서 가계와 기업이 있다라고 했고요. 얘를 우리가 민간 경제 주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민간 경제 주체. 생산물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는 시장이고요. 생산 요소 시장은 노동, 자본, 토지를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물의 흐름은 실물은 공급자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겠죠.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는 재화와 서비스를 내놓는 주체니까 얘가 뭐가 됩니까? 기업이 되고 수요자는 가계가 된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가 실물을 내놓으니까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고 재화 서비스를 사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저 좀 있으면 이사 가거든요. 이사 가면 우리 와이프가 야 이제 김치 냉장고를 사야 되겠어 그러더라고. 왜냐 김치가 장모님 집에 왔는데 제가 야 이 김치는 다 새로 담그셨나봐.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야 냉장고가 망가져서 그런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성과 LG에서 김치 냉장고를 하이마트에 갖다 놓으면 그거를 이제 사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을 내야 되겠고 수요자가 그러면 기업의 판매 수입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이 있겠죠. 여러분들한테 이곳은 여러분들한테 무슨 시장이에요? 생산 물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은 강의 서비스를 사러 오셨고요. 저한테는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전 노동을 팔러 왔으니까.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은 노동, 자본, 토지를 거래하는 거고요. 공급과 수요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생산 요소의 공급자는 당연히 가계가 되겠고 얘는 기업이 되겠다 라는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학교개법학원으로 강의를 팔러 왔고요. 노동을 팔러 왔고 학교개법학원에 사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월급날에 돈이 나가겠죠. 그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 노동의 임금, 자본의 이자 이런 것들이 나갈 것이고요. 그건 저의 소득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나올 가능성이 A, B, C, D, E, F 중에 F급 정도 돼요. 근데 틀리시면 안 됩니다. 뭐 여러분 참고로 40문제를 구성할 때 항상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쉬운 문제들을 맞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 특히 경제학에서 이런 거 공부하시면 안 돼. 나만 알 것 같은 거. 나만 알 것 같고 이거 나오면 나만 맞을 것 같은 건 안 나와요,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경제학 시험이 소양 시험처럼 바뀌기 때문에 어차피 경제학은 쉽게 내나 어렵게 내나 어려워하는 분들은 어려워하세요, 그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요 그림 하나 정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를 하나 풀어보죠. 그림은 민간 경제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비음, 미음에 해당하는 사례를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기억. 회사원 갑이 상여금을 받았다라는 거죠. 상여금을 받았다. 그러면 상여금은 돈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가게가 돈을 받았다.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일용직 노동자 을이 공사장에서 일했다. 가게, 주어가 가게죠. 공사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실물을 제공한 거지. 그럼 가게가 실물을 제공했으니까 니은이 됩니다. 맞고요. 디귿. 기업형은 노동자 100명을 고용했다. 주어가 뭐예요? 기업이죠. 기업이 노동자니까 실물을 가져왔으니까 생산요소에서 가져왔다 라는 거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네 번째, 강사정이 인터넷 강의를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인터넷 강의는 화폐예요, 실물이에요? 실물이죠. 그러니까 미음이 될 수가 없다. 미음은 화폐니까.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런 것들이 봅니다. 자, 근데 간평은 오지선다예요. 근데 이 측은 뭐 다 통합해 쓰는 거기 때문에 사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경제학의 기초 있죠.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이제 말로만 이제 언급을 해드리면 효율성과 공평성은 뭐예요? 효율성, 최소 투입, 최대 산출. 그래서 파레토 효율성으로 측정하는 거고요. 공평성은 얼마나 평등한가를 가지고 하는 거고, 얘는 나중에 사회 후생함수, 공리주의, 롤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사회 후생지표, 진위계수, 로렌츠 곡선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분균형 분석과 일반균형 분석이 있는데요. 부분균형 분석은 다른 것은 건드리지 않고 이 시장만 보는 거예요. 이 시장만.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건 전부 다입니다, 거의. 근데 일반균형 분석은 여러분들한테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파레토 효율성. 소비에서의 파레토 효율성, 생산에서의 파레토 효율성, 종합적 파레토 효율성이에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파레토 효율성이 시험에 나오면 더럽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던지셔도 돼요. 설명을 해드릴 건데 과감하게 던지셔도 돼요. 요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굳이 막 그럴 필요도 없다. 나중에 시험 보면 제가 이렇게 가르쳤는지 다 알아요. 알게 돼요. 시험을 보러 가면.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여긴 안 썼지만 객관식 경제학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회계사부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패턴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 패턴은 다 대동소이해요. 주제는 똑같아요. 근데 시험마다 이제 어떤 시험이냐라고 했는데 공인회계사를 제외하고는 사고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 문제를 내가 풀어봤다로 풀어보셔야 돼요. 공인회계사는 사고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작년에 평균이 42점이었어요. 40점 꽈라게요, 거기도. 그러니까 엄청 어렵고, 여기 나머지 간평부터는 요즘에 간평이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14년 이전에는 좀 어려웠는데, 그 이후로는 7급 공무원하고 굉장히 비슷해지고 있어요, 시험이. 그러니까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7급 공무원은 금방금방 푸셔야 되고, 내가 경험을 안 해봐서 사고를 할 수 있을지언정, 그 문제 자체가 그렇게 사고력을 용하거나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자, 그 다음에 인과의 오류와 구성의 오류가 있죠. 인과의 오류는 원인과 결과가 아닌데 원인과 결과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온이 올라가서 선풍기를 산 겁니까? 선풍기를 사서 기온이 올라간 겁니까? 기온이 올라가 선풍기를 산 거죠. 그런 걸 인과의 오류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풍기를 샀는데 기온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인과 오류.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과의 오류는 그 우리 징크스 같은 겁니다. 징크스.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험 보기 전날에 시험 보는 날에 머리를 감아서 시험을 조졌다 이거야. 그럼 머리 감아서 시험 못 본 거예요? 아니잖아요. 공부 안 해서 못 본 거지 그런 거고. 구성의 오류는 부분은 합리적이나 전체는 비합리적인 거고 구성의 오류의 대표적인 것은 저축의 역설입니다. 저축을 많이 하면 사람들의 부가 늘어날 것 같지만 저축을 많이 하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었으니까 생산이 줄어들고 고용이 줄어들어서 소비가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인데
많이 내진 않습니다. 얘도. 그 다음에 실증경제학, 규범경제학이 있어요. 실증경제학, 규범경제학은 실증경제학은 실제로 증명한 거고요. 규범경제학은 가치가 담은 거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좋아요, 계획경제가 좋아요, 이런 것들 따지는 게 이 규범경제학인데 뭐 그런 것들도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이론의 표현에서 서술식, 수리식, 기하학적 방법이 있어요. 그럼 서술식은 문장이에요. 우리가 주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저한테 기본 이론 배우신 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MU가 뭐의 약자예요? 마지널 유틸리티 약자죠. 그럼 스펠링 같은 거 외우는 게 정말 공부 잘못하는 거예요. 왜 시험 문제는 MU를 주더라도 스펠링을 다 줍니다. 그리고 한글로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이해를 해야지 내가 그래프를 백날 잘 이해해봐야 그 문장을 이해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왜 시험 문제는 한글로 나온다. 그래서 서술식 문장이고요. 수리식은 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간단한 미분 정도를 할 수 있게 내는 거고 미분도 딱 간단한 거밖에 안 나오니까 뭐 참고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고 기하학적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 유의사항이 있어요. 그래프는 모양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X축과 Y축에 어떤 변수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지도가 있어야지 그래프를 그냥 막 모양만 따라 그린다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다른 선생님 수업을 막 들었었어요. 제가 20대 때. 근데 저 잘 모르니까 뻘뻘 그래프만 엄청 그려주는 거야. 그래서 저도 따라 그렸죠. 집에 가서 뭔 그림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그리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걸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그려봤으니까 타닥 그리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복사하는 기분, 따라 그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점선도 틀리고 실선도 틀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책을 참고하시고 제 책이 다른 분들 책보다 얇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두꺼운 책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백과사전에 없는 내용 없어요. 그걸 다 너무 두꺼운 책으로 하시면 그냥 공부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중고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책은 좋은 책, 두꺼운 책들은 나쁘지 않아요. 좋아. 단 그걸 다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없다. 그 소화하면 감정평가사의 영역을 넘어선 거예요. 그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 책에 나와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이냐, 계산이냐, 그래프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원의 희소성. 뭐 이거 당연히 기본이죠. 자원의 희소성. 자원이 뭐예요? 자원이 인간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유용한 것. 희소성은 욕구와 자원량 중에서 뭐가 많다? 욕구가 더 많다라는 게 희소성이에요. 그래서 절대량, 상대량, 상대량, 욕구와 비례하는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한 방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자원의 희소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와 자원량 중에서 자원량 중에서 욕구가 더 많다라는 걸 우리가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자원의 희소성인데 여러분들 그런 거죠. 내가 사고 싶은 게 많잖아. 우리가 사고 싶은 게 많잖아. 근데 돈은 한정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 선택의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경제의 문제라고 합니다. What? 무엇을 얼만큼 생산할 거냐?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이고 How? 어떻게 생산할 거냐? 그 다음에 포훔? 누구를 위해 분배할 거냐?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what은 여기에 땅에 콩 심을래 팥 심을래 그럼 뭐 심어야 돼요? 콩 심을래 팥 심을래 그럼 뭐 심어야 돼요? 돈 되는 거. 돈 되는 거. 갑자기 좀 팥이 좋아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 경제학적 사고 아니에요. 돈 되는 거. 그러니까 what은 뭐 해야 돼?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how 생산 요소의 결합이에요. 사람 쓸래 기계 쓸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 쓸래 기계 쓸래 그러면 뭐 써야 돼?
싼 거. 그 효율성이죠. 그 다음에 포흠은 생산해도 되고 분배가 돼도 되는데 이런 거죠. 당기 순이익이 10억 나왔어요. 그럼 이거 유보할 거냐? 성과급 줄 거냐? 아니면 이걸 가지고 이제 배당할 거냐? 이런 걸 따지는 게 포흠입니다. 그럼 얘는 공평성이 더 중요하고 효율성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시험에 안 내요, 여러분. 기본 강의 때 엄청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기를 왜 빨리 넘어가냐면 여기에 집중한다고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이거 고등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고등학생 왜? 고등학생은 경제학이 시험 범위가 뭐예요? 없어요. 그냥 경제학이야. 경제학은 원론도 되고 재정학도 되고 다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범위가 없는데 학생들이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좀 마음이 급한 거잖아요. 뭐 기본 강의를 듣고 여기로 오셨으면 뭐 크게 뭐 그런 걱정 없어.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빨리 듣는데 여기 앞에 하면 앞에 막 열심히 합니다. 시험 잘 안 나와요. 그냥 참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필기는 해드리지만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 또 중요한 건 다 해드릴 건데 뭐 많이 나오는 파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막 힘 빼시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강의 스타일은 일 피할 수 있는 건 피해드려요. 안 나오는 걸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다 그려드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 편년체 강의 싫어해요. 편년체 강의 뭐냐면 다 중요한 것처럼 똑같은 톤으로 강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하라는 건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이제 스피디한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선택해. 합리적 선택.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은 편익과 비용 중에서 뭐가 커야 된다? 편익이 크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고등학교면 엄청 어렵게 나오고 얘가. 근데 우리는 진도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앞에서 또 막 힘 빼고 이런 거 별로 없는데 이런 거죠. 비용은 첫 번째 매몰 비용 단답식 문제로 그러니까 매몰 비용이 있고 기회 비용이 있죠. 자, 매몰 비용은 뭐예요? 회수가 불가능한 겁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거. 그럼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건 1번이 뭐냐면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하는 말이 뭐야? 옛날에 열심히 할 걸. 에이, 근데 어차피 그렇게 돌아가 똑같이 살 거예요. 그런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두 번째는 내가 표를 샀어. 표를 샀는데 환불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게 매몰 비용이고 얘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 경제학의 특징이 뭐냐? 이 법하고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경제학의 특징은 행간을 읽는 시험은 없어요. 이 문장을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경제학의 기본 문제는 여태까지 나왔던 선지 중에서 유사한 거 5개의 선지가 있잖아요. 말 문제가 나오면 2-3개는 똑같이 써요. 왜일까요? 경제학은 어떤 과목이에요? 가정의 과목이에요. 다른 조건이 움직이면 나머지는 고정인데 그런 식으로 자기가 새로운 걸 창출한다 보면 2014년 간평이 된다고. 그 문제 진짜 좋아요. 저는 출제자 입장으로 제가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엄청 신경 쓴 거예요. 근데 엄청 신경 썼는데 새로운 걸 하다 보니까 오류가 많아. 자기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들어가서 문제를 내는데 그거에 대한 허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두 정답이 많은 거예요. 걔가. 문제 자체는 엄청 프레시해요. 제가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내는 사람도 알아요. 어떻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욕을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을 쓸 수밖에 없는 시험이다. 문장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매몰 비용이 나오면 여러분들 시험에 매몰 비용은 나온 적이 없고 이런 거야. 매몰 비용은 고려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야. 그럼 우리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왔어요. 모든 고정 비용은 매몰 비용이다. 맞아 틀려요? 모든 고정 비용은 매몰 비용이다. 자, 고정 비용은 뭐냐면 단기에 기계 설비 비용이죠. 근데 기계 설비 예를 들어 내가 커피숍을 해. 커피숍을 하다가 가게가 접었어요. 그럼 커피 메이커 판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다시 내가 쓰다가 장사 안 돼. 그러면 다시 중고로 팔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똑같은 돈은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회수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 그러니까 모든 고정 비용은 매몰 비용이 아니에요. 그 한 줄이 나온 적이 있어요. 모든 고정 비용은 매몰 비용은 아니다. 가 맞는 말이지. 그죠? 모든 고정 비용은 매몰 비용은 틀린 말이고. 뭐 그 정도 한 줄짜리에 얘는 이걸 또 가지고 뭐 엄청 막 파고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나오지도 않고. 두 번째, 기회비용은 선택 시 포기한 가치 중에서 가장 큰 건데 뭐 그런 걸 묻지는 않고요. 기회비용은 뭘 해야 생기는 거야? 선택을 해야 나오는 거야. 그럼 기회비용은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 기회비용은 뭐와 뭐가 합쳐진 개념이냐면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이에요. 자, 명시적 비용은 실제로 내가 지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가요. 그럼 명시적 비용은 뭐예요? 영화비입니다. 영화비. 근데 암묵적 비용은 내가 받을 수 있던 거예요. 받을 수 있던 거. 그러면 영화는 기본적으로 몇 시간 정도 해요? 2시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간당 페이가 최저임금 10,000원이라고 쳐. 그럼 내가 2시간 동안 영화를 보면 2시간에 내가 일하면 받을 수 있던 것들이 날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암묵적 비용은 귀속이란 단어가 붙어요. 귀속. 받을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귀속 임금. 내가 시간당 페이. 내가 영화 봐서 포기한 시간당 페이. 귀속 이자. 귀속 이자는 언제 쓰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뭐 5억 있다. 근데 그걸로 전세를 얻었어요. 그죠? 내가 가진 돈 5억으로 전세를 얻었어요. 그럼 명시적 비용 얼마예요? 5억이라고 하시면 저하고 전세 거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보증금이자 전세는 돌려주잖아. 그럼 걔는 명시적 비용이 없는 거예요, 전세는. 근데 내가 그 은행에 맡겼다면 뭐 이자율이 뭐 요즘에 한 3% 4% 되잖아요. 그럼 4%면 얼마야? 2,000? 1년에 한 2,000 되잖아요. 200인가? 200. 그럼 200 정도 되잖아. 그걸 포기한 거죠. 전세 기간 동안. 그러면 귀속이자 받을 수 있던 이자. 귀속이 받을 수 있는 귀속 지대. 받을 수 있던 지대. 정상 이윤이에요. 내가 회사를 경영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윤이죠. 자, 그런데 먼저 요거에 대해서 다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 기회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계산하는 문제는 감정평가사에서는 거의 출제 안 돼요. 이걸 내는 건 고등학교고. 이제 요런 건 낼 수 있어요. 요거를 이제 말로 했을 때 얘는 기회비용은 경제적 비용이에요. 경제적 비용. 경제학적 비용입니다. 경제학적 비용. 그런데 얘랑 이제 뭐가 있어요? 회계학적 비용이 있어요. 자, 회계학적 비용. 자, 회계학적 비용은 뭐만 포함되냐면 명시적 비용만 포함돼요. 그래서 얘도 이제 말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말문제. 뭐 계산 문제보다 말문제. 우리가 요 정상이윤이 있는데 요 정상이윤으로 기억하면 안 되고요. 이겁니다. 자, 우리가 경제학적 이윤이 있고 회계학적 이윤이 있어요. 자, 경제학적 이윤은 총 수입에서 마이너스 경제학적 비용이니까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을 하는 겁니다. 회계학적 이윤은 총 수입에서 명시적 비용만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총 수입이 100만원이야. 명시적 비용이 70만원이고 암묵적 비용이 30만원이에요. 그럼 경제학적 이윤이 0이 뭐예요? 0이죠? 그래서 경제학적 이윤 0, 얘를 우리가 정상이윤이라고 합니다. 정상이윤은 그래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야. 요렇게 해석될 때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정상이윤이 0이다. 그러니까 경제학적 이윤이 0인 걸 정상이윤이라 한다. 이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뒤에 가서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은 정상 이윤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경제학적 이윤은 빵이다. 예요. 그러면 경제학적 이윤이 빵이면 생산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초짜야. 그러니까 그건 기본 이론 때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 봐봐요. 회계학적으로는 지금 얘가 100이고 얘가 70이잖아요. 그럼 회계학적으로는 얼마야? 플러스 30이죠. 현실은 뭘로 해요? 회계학으로 해요. 근데 우리의 이론은 뭘로 해요? 경제학으로 해요. 그럼 경제학적 이윤이 0이라는 건 회계학적으로 플러스의 이윤을 얻고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학적 이윤이 0, 정상 이윤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요 문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 계산은 뭐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나중에 문제 풀 때 조금 하면 되고요. 얘를 깊게 공부하면 고등학교 공부예요. 우리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것이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합리적 선택하는 방식이 굳어지는 것을 경제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를 누가 갖고 있냐? 생산 수단을 누가 갖고 있냐? 국가가 갖고 있다. 그러면 사회주의. 개인이 갖고 있다. 자본주의. 자원 배분을 시장가 결정하냐? 그럼 시장경제시제. 아니다. 국가 결정한다. 계획경제시제. 네, 그렇다고요. 뭐 그것도 잘 내지는 않습니다. 자, 이 문제는 하나 풀어보죠. 자, 나온다면 이 정도보다 쉬울 거예요. 뭐 더 어렵지도 않고. 다음 사례에서 기억에 들어갈 최소한의 X로 옳은 것은 입니다. H호텔의 주방장 호성씨는 자신의 음식점을 차리려고 생각하고 있다. 예상되는 수입은 월 2천만원이고 월 비용은 임대료 300만원, 종업원 인건비 250만원, 재료비 500만원, 기타 잡비 250만원이다. 이 소식을 들은 H호텔 사장에게 주방장 호성씨에게 기억으로 월급을 인상해 줄 테니 계속 함께 일하자고 했다. 호성씨는 제안을 받아들여 H호텔에 남기로 했다. 자, 먼저 1번. 자, 편익은 뭐예요? 편익은 내가 회사를 차렸을 때 얻는 거죠. 그 다음에 비용은 회사를 차렸을 때 들어가는 거죠. 경제에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플러스니까 편익이 얼마예요? 2천만원이에요. 예상되는 수입은 2천만원. 그죠? 자, 그런데 이 비용은 뭘로 따져야 돼? 기회비용으로 따져야죠. 기회비용. 그러면 기회비용은 뭐예요?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기타 잡비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다 뭐예요? 명시적 비용이에요. 선생님 이걸 썼는지 안 냈는지 환불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런 거 안 따져도 돼요. 왜냐면 그렇게 복잡하게 안 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몰 비용이다 라고 하면 써버려서 못 찾는다까지 다 줘줘요. 그러니까 막 그걸 가지고 얘가 뭐 시점이 어떠냐 이런 행간을 읽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다 더하면 300, 250, 500, 250이니까 1억 3천이죠? 1억 3천 맞나? 1억 3천인가? 아니지 1300이죠? 아, 큰일 날 뻔했네. 1300만원이죠? 자, 그런데 어차피 이 상황에서 얘가 비용이 더 커버리면 어때요? 비용이 더 커버리면 내가 굳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암묵적 비용이 뭐예요? 주방장으로 받은 월급이죠. 월급. 그러면 최소니까 또 이렇게 큰데 이렇게만 돼도 안 한다 이거죠. 굳이. 그죠? 굳이 안 한다. 그럼 여기가 얼마야 돼? 여기가 700만원 되면 굳이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에는 엄청 잘 나오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정답은 3번 처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과 기회비용이 있죠.
생산 가능 곡선과 기회비용. 그럼 생산 가능 곡선은 여러분들 시험에 언제 나오냐라고 하면 여기서 한번 나오고요. 두 번째가 파레토 효율성도 한번 나오고, 세 번째가 무역에서 한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 정도 나오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은 무역을 중시할까요? 그렇게 중시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땅은 팔아먹을 수 없잖아, 외국에. 그렇잖아. 우리 건물이나 이런 것들 잘 그렇기 때문에 무역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나옵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요걸 하기보다는 우리가 세 가지 용어를 좀 잘 알고 있느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뭐냐, 이건 그 자체로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의미가 뭐예요? 생산 가능성의 의미는 주어진 생산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한 선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례를 들면, 예를 들면, 자, X, Y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100명이다. 자원이 100명이다. 그런데 XJ를 만드는데 20명이 필요하고요. YJ를 만드는데 10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10명, 100명 가지고 X만 만들면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5개를 만들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다 쏟아 부은 거지. YJ만 만들면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10개를 만들 수 있죠? 이렇게 그려지는 게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MRT XY예요. 자, 보세요. MRSXY, MRT SLK, MRT XY가 돼요. 그쵸? 그래서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M이 뭐야? M 한계, 마지널 한계. R이 뭐야? R 레이트, 그죠? 오브. S가 뭐예요? substitution. 그래서 한계, 레이트니까 율이죠. 그 다음에 S는 뭐야? 대체입니다. 대체. 그래서 X와 Y를 교환하는 비율. 그래서 얘는 한계 대체율이고,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꼭 가리키는 게 있죠. M은 어디서 그은 기울기? 접선에서의 기울기. A는 어디서 그은 기울기? 원점에서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M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MRS는. 그 다음에 MRTS는 MRS니까 한계의 대체율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 T가 들어갔어요. 테크니컬. 생산에서는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과 자본을 바꾸려면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얘는 한계 기술 대체율. 그 다음에 MRTXY는 MR 마지널 레이트 오브는 똑같아요. 근데 T가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한계 변화율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그래프가 미시의 꽃이죠. 처음에 할 때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근데 이게 익숙해지시면 나머지를 할 수 있고, 그 패턴도 다 정해져 있어요. 미지수가 2개면 연립방정식 뭐 이런 거 있어요. 나중에 할게요. 지금 저한테 안 배우신 분들은 제 말이 잘 이게 툭툭 안 하될 거예요. 근데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이제 이걸 또 하네, 어우 지겨워,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점수 시험 잘 보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죠.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한 선이다 라는 거고, 거기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1이고 2다 이거야. 그러면 몇 명을 사용한 거예요? X제 하나는 20명, Y제 2개는 20명이니까 총 40명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주어진 걸 다 생산하지 않았다. 비효율. 선상에 있으면 효율, 바깥에 있으면 뭐다? 불가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걸 배우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배운 거예요. 얘는 뭐 이게 뭐 기술 진보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는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x 0 y가 있으면 자, 그래프를 봤을 때 자, 이런 형태를 원점에 대하여 오목하다고 그래요, 볼록하다고 그래요? 원점에서 봤을 때 쑥 들어가 있죠? 이렇게 봤을 때. 그죠? 그럼 이걸 원점에 대하여 오목하다 그래요. 오목하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그리면 원점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볼록하다 그러는 거예요. 원점에서 오목하다, 볼록하다. 근데 오목하다, 볼록하다는 왜 쓰는 거냐면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잖아요. 접선의 기울기.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의사항이 있어요. 그래프를 볼 때는 1. 부호는 방향성을 가르쳐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플러스는 뭐예요? 정비례. 마이너스는 반비례. 그러니까 정의관계, 역의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비교할 때는 부호는 떼는 거예요. 절대값으로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중에서 숫자가 큰 건 뭐예요? 1이죠. 마이너스 1. 그런데 기울기로만 치면 절대값으로 비교하는 거니까 이 위가 더 크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울기는 철저하게 다 뭘로 하는 거다? 절대값으로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숫자적인 놀이에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안 되니까 그 부분. 부호는 방향성, 정비례냐 방비례냐. 그죠? 그럼 얘는 어때요? 지금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는 거고.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진다.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커져요 라는 뜻이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겁니다. 얘가 만약에 x를 이렇게 하나를 늘렸어요. 그러면 얘가 이만큼 포기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늘어난 게 있고 줄어든 게 있잖아. 그럼 기회비용은 선택시 포기한 게 기회비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린 벌써 답을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무역했을 때 기회비용은 포기한 거죠. 포기한 게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난 많이 포기할 거야 이러실 거예요? 포기한 게 커야 작아야 돼? 작아야 합리적인 선택이 되죠. 그래서 무역할 때 기회비용이 작은 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참고로 얘도 자체로 출제되진 않고 얘를 어디서 쓰냐면 파레토 효율성 때 그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2021년에 나왔어요. 2021년에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이게 나온 거야. 자, 보세요. 그래서 얘가 x가 2개 늘어났어. 그러면 어때? 이만큼 늘어났죠. 3개째 늘어나면 얼마큼? 이만큼 포기해야죠. 그잖아요. 그러면 얘는 x제를 늘려감에 따라서 포기하는 y제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그러면 기회비용이 뭐 하는 거야? 체증하는 거죠.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거잖아. 그러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경우에 기회비용은 체증한다. 맞아, 틀려?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경우에 기회비용은 체증한다. 맞잖아요. 여태까지 그려드렸잖아요. 근데 얘가 뭐냐 이거예요. MRT XY가 결국 X제를 늘렸을 때 Y제를 줄인 거잖아요. 그럼 얘가 기울기니까 얘가 1일 때는 X제 하나에 Y제 몇 개 포기한 거야? 하나. 기울기가 2면 X제 하나에 Y제 몇 개? 2개를 포기한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회비용은 뭐한다? 커진다 얘기예요. 근데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면 기회비용은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진 거다. 그걸 묻는 문제는 있어요. 그 이상은 없어요. 얘를 가지고 뭐 계산을 하거나 복잡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기회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 정도를 좀 물어보는 문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 잘하려면 원점에 대해 오목하냐 볼록하냐를 잘 따지셔야 돼요. 단 그래도 다행인 것은 생산 가능 곡선을 제외하고는 이제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볼록한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오목 볼록의 뜻이 뭐라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급해지느냐 완만해지느냐를 따지는 거다.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다. 그래서 요걸 이제 무역에서 응용을 하면 이렇게 응용을 합니다. 자, Y는
자, A국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0 이렇게 돼 있고,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0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그럼 계산할 필요가 없어. 자,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뭐였어? 기울기. 그죠? 얘가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큰 쪽이 뭐예요? 얘가 크고 얘가 작지. 그럼 기울기가 작은 쪽을 뭐 하면 돼? 특화하면 되죠. 그러면 A국은 뭘 특화하면 돼? X제를, B국은 Y제를 특화한다 라는 것을 출제하는 용도로만 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잘 안 써요.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시고 의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기술이 진보한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하나 풀어보죠. 자, 이것도 자, 그림은 주어진 자원을 사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와 탱크의 생산량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에요. 자, 먼저 저 X와 Y는 숫자입니다. 숫자. 1번 생산이 가능한 조합은 A, C, D다. A, D는 효율적 생산, C는 비효율적 생산, 그 다음에 B는 불가능이죠. 그래서 A, C, D다.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탱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자동차 Y분의 X, X분의 Y다 그랬는데 얘를 열로 하고 얘를 뭐 20으로 하자. 그러면 10 탱크를 생산하는 자원이나 20 자동차를 생산하는 자원량이 동일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탱크 1단이니까 1탱크는 2 자동차잖아. 그럼 이 2가 어떻게 나온 거야? 탱크가 뭐가 들어갔어? 얘가 X 있고 얘가 Y니까 얘는 Y를 X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3번에 어느 자동차나 탱크의 판매 가격이 하락하면 B에서 생산이 가능하다. 그런데 판매는 수입의 영역이에요. 여긴 지금 생산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네 번째, 어느 자동 한 재화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재화의 생산을 줄여야 되는 C다 그러는데 C는 어때요? 지금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둘 다도 갈 수 있죠. 그래서 뭘 줄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 경제치엔 됐어요. 뭐 참고하시고. 자,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럼 첫 번째 한 거 중에서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올까요? 딱히 없어요. 근데 그나마 이제 기회비용이란 용어를 좀 잘 보셔야 되고, 두 번째 거기에 귀속이란 단어 있죠. 귀속에 나중에 GDP에 들어가는 게 귀속 임대료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참고하실 때 귀속은 받을 수 있었던 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것이 생산 가능 곡선인데, 생산 가능 곡선은 자체로 출제되진 않아. 2021년에 출제한 적이 있다. 원점에 대하여 오목한 생산 가능 곡선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었어요. 그래서 한계 변화율이 뭐 체감한다 뭐 이런 걸 오답으로 처리한 적도 있다. 그래서 그건 뜻 정도를 해석하는 거고요. 뭐 한 번만 기출문제를 풀어오면 괜찮을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건 얘부터죠. 수요와 공급, 시장 가격, 탄력성 이런 것들을 출제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